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노무아입니다. 벌써 11월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수능이라는 큰 산도 넘고 이제 어느덧 가을이 아닌 겨울 날씨가 찾아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만큼은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스튜디오를 뜨겁게 데펴줄 특급 에너지를 가진 게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까이톡, 바로 시니어 가가 가수 전여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니어 가가라는 호칭에서부터 벌써 범상치 않음이 느껴지는데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외국 팝 가수 레이디 가가의 모습이 좀 이렇게 있다 그래갖고, 시니어 가가를 유재석의 놀면 뭐하니 MBC에서 저한테 닉네임을 줘서 아주 기묘하게 쓰고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너무 흡족하게 제 이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시니어 가가라는 별명이 정말 이보다 더 잘 어울리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의 핵심이 현장감,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대기실에 있을 때는 질문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혹시 머리는 직접 하셨나요? 네, 제가 직접 합니다. 전 당연히 샵에 다녀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 샵에서는 이렇게 안 돼요. 네. 제가, 가요계에 나오면서 조금 이렇게 각인이 시키려면 뭘 할까 그러더니 헤어를 제가 이렇게 꾸며서 괜찮습니까? 너무 파격적이고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인상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니어 가가 가수 전여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수분들이 나오면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수 데뷔의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계기요. 계기는 제가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좀 침체돼 있을 때 주부가요 열창이라고 태진아 선배님이 회장으로 계실 때 코시아라고 전국 주부가요 열창 대회에서 나갔는데 대상을 탔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작곡가 선생님 몇 번 오셔서 가수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또 노래도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힘든 시기에 노래를 한번 치유를 해보자 그래서 노래 시작했습니다. 정말 범상치 않은 스토리인 것 같은 게 되게 담담하게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사실 사업을 하다가 사업 실패를 하고 그 아픔을 노래로 극복했는데 이제 가요제에서 대상을 탔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도 혹시 노래에 소질이 있다는 건 좀 느끼셨나요? 소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이제 학교 행사나 무슨 행사에 꼭 제가 MC를 받고 또 나가서 노래도 했고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안 했었는데 이제 끼는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 2016년도에 처음 데뷔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억눌렸던 끼를 나중에 이렇게 한 번에 분출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가요제 무대에서는 내가 오늘 대상을 탈 것 같다 이런 직감이 오셨나요?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대상이 안 불려져서 미리 나왔어요. 이렇게 뒤로 떨어졌나 보다 그러는데 나중에 대상 이제 제 이름을 부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그런 데 가서 욕심을 이제 안 부리고 하니까 기량이 다 발휘됐던 것 같아요. 항상 모든 게 너무 간절히 원하고 집착할 때보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임했을 때 좋은 결과가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인상 깊은 데뷔 스토리를 들려주셨는데요. 그러면 처음 데뷔는 가요제였고 정식으로 음원을 발매한 건 언제셨을까요? 음원이 그때 2016년도에 제가 이익혜 선생님이라고 세 곡을 받아서요. 시작을 했죠. 제가 가수하면서 일반인으로 있을 때 한 가수하고 제가 가요계원 가수하고 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헤어부터 이렇게 하고 옷도 좀 특이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약간 레이디 가가 옷 정말 우리 딸들은 정말 싫어하는 그런 옷을 입고 제가 가수 생활했습니다. 네, 이제는 따님분들도 엄마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의상도 저희 트렌드 코리아 톡톡의 배경과 또 상당히 잘 맞는 의상을 골라주셨어요.
요즘 퍼스널 컬러라는 말이 유행을 하는데 네. 트렌드 코리아 톡톡이 우리 시니어가가 전여진의 퍼스널 컬러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이 데뷔 10년 차가 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10년가량의 가수 생활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가장 뭐 굉장히 그 영광스러웠던 거는 유재석의 놀면 뭐하니에 한 2번 출연했고요. 또 KBS에 뭐 노래가 좋아, 뭐 꿈의 도전, 명불허전 요렇게 출연한 거가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이제 코로나 시대를 제가 한 5년 이렇게 있었잖아요. 중간에. 그때 이제 막 알려지고 막 바쁠 때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이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한 침체돼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뭐 가수도 하면서 여러 백화점에서 이제 놀이교실 이제 많이 다니면서 여러 엄마들하고 많이 이제 노예에 계신 분들 많이 힐링을 하는 시간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라는 잠깐의 침체기를 이제 백화점에서 어머님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기회로 오히려 활용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쯤에서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준마시대란 이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준마시대는 이제 제가 우리 정희성 선생님 곡인데요. 정희성 선생님이 저를 일반인일 때 잘 알았는데 이제 망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누님 좀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5분 만에 만든 거. 5분 만에 만들어서 준마시대를 이제 정희성 선생님이 만들어서 바로 그냥 이거 부르라고 해서 그거 받았던 곡이에요. 예. 곡을 아주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받으셨네요. 예. 정말,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준마시대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나도 한때는 잘 나갔다. 뭐 이런 그 울분에 섞인 나도 아직 살아있다. 안 죽었다. 뭐 이런 가사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네. 우리 시니어가가 전여진이 얘기하니까 더 진정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제가 알기로 아까 사업 얘기는 잠깐만 해주셨는데 네. 제가 가수 생활하시기 전에 사업이 굉장히 한때 잘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자동차 매매 상사 중고 매매사 27년 했어요. 오래 했죠. 예. 오래 했다가 이제 뭐 조금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제 뭐 조금 침체됐었는데 그게 잘 되다 보니까 딴 사업에 좀 이렇게 손을 댔다가 내장 이런 건물 같은데 내가 뭐 조금 이제 부도도 맞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좀 이렇게 있었죠. 예. 지금의 이 화려하고 밝으신 모습과는 상반되게 우여곡절을 많이 거쳐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도 한때 잘 나갔다라는 구절이 그 준마시대의 마음을 완전히 휘저어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딱 맞았어요. 그 시절에. 내가 힘들었던 그 가사 내용을 아주 정선 선생님이 잘 써줘서 딱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데뷔 10년 차가 되는 만큼 앞으로 자수 전여진의 음악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 좀 이런 꿈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준마시대도 좋고요. 맨 처음에 1집 순정이라고 굉장히 끈끈하게 끈적한 그런 그 장르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또 그 제빼기 신사라고 우리 유명하신 작곡가님이 주신 오늘만 사는 여자 범상치 않은 제목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쉽게 같이 박수치며 부를 수 있는 노래 이제 힐링하면서 그런 여러 엄마들하고 같이 그런 노래 하나 또 한번 받고 싶습니다. 오늘만 사는 여자라는 타이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럼 시니어가가 가수 전여진의 좌우명도 좀 궁금한데 오늘이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진짜로 오늘만 산다고 생각하고 주위에 뭐 여러분들이 막 떠나시는 분도 막 있고 이러니까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만 사는 걸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는 그럼요. 생각으로 예. 그럼 혹시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오늘만 사는 여자요. 약간 이 노래는 이제 막 음악이 좀 막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잠깐 보자면 앞소절만 제가 잠깐만 좀 음악 없이 그러네요. 네. 중간서부터 할까요?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오늘만 사시는 거기 때문에 네. 기다리란 그 말은 나는 싫어요.
돌아온다 그 말도 나는 싫어요. 사랑한다 그 말도 나는 싫어요. 사랑했단 그 말도 나는 싫어요. 그리운 마음도 외로운 나의 가슴도 더 이상 필요치 않아. 나에게는 내일은 없는 거죠. 여기까지만. 저희 드라마 같은데 보면 초반에는 이 음악적인 효과로 초반에는 음악이 없다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네. 다른 배경음악까지 자연스럽게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네네. 제가 방금 실감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나는 싫어요, 나는 싫어요를 연발하시다가 네. 마지막에 딱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또 궁금한 점이 사업체도 운영을 하시고 가정도 꾸리시고 또 이렇게 많은 줌마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이콘으로 활동하시면서 네. 정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잠깐 지치실 때는 혹시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실까요? 저는 이제 그 피곤을 풀고 하는 방법, 이제 명상 많이 하고요. 혼자서. 제가 그 사우나라고 그럴까, 안정을 좋아해요. 그래서 안정 가서 제가 이렇게 명상을 많이 하면서 뜨뜻한 데 들어가서 그 피로 푸는 방법이 일상생활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그 괴로움, 뭐 이런 그 막 불행했던 막 힘들었던 그런 거를 거기 가면 싹 녹아요. 그래서 뭐 딴 방법으로는 뭐 제가 뭐 술 뭐 이런 것도 안 하니까 친구도 만나기 좀 꺼리고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그렇게 즐긴다. 예. 굉장히 네. 인상적인 게 예. 엄청 외향적이실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 A형입니다. 예. 굉장히 내성적이고, 마음이 약해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여린 면도 갖고 계신 반전 매력의 우리 시니어 가가 전여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신보가 나올 계획이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 있으실까요? 신곡은 뭐 그렇고요. 아직 그렇고 활동 계획은 이제 제가 사실 그 뭐 가수들이라면 지금 다 느끼지만 무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맡고 있는 백화점의 그 놀이기실 여러 군데 이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활성화돼서 많은 그 이제 시니어분들한테 제가 재미남과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또 춤과 노래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배워드리고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네, 일상과 무대를 오가면서 정말 종횡무진한 활동을 벌이실 것 같은데요. 무대에서 반짝반짝 레이디 가가처럼 빛나는 동시에 일상 속에서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하면서 즐거운 노래 실력도 키워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노래 강사로 활동을 오래 하셨다 보니까 강사 그리고 제자와의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있으실까요? 많죠. 많은데 이제 제일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이제 그 말 맞다.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 분이 계셨댔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고 남편이 이제 그 외도 이런 걸로 해서 마지막으로 친구가 야 정말 그 전여진 노래 너무 재밌다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가자. 가고 이제 오셨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저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는 편지를 와서 읽고 그래서 2통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우울하게 읽을 게 아니라 저런 분도 있구나. 저런 분한테 한번 자기가 한번 힐링을 해보자.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고 부부가 와서 저한테 인사를 했던 적 너무 인상이 남은 것 같아요. 옆에서 듣는 저도 네. 정말 뭉클해지는 네. 스토리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삶의 원동력이자 삶의 네.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순간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수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시다 보면 이런 일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활동을 할 때 이것만은 이뤄보고 싶다 이런 좀 가까운 목표도 갖고 계실까요? 그럼요. 이뤄보고 싶은 거. 지금은 뭐 큰 욕심은 없고요. 제가 이제 어차피 놀이기실을 지금 많이 하니까 활성화가 돼서 여러분들한 좀 인원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루에 2번씩 할 수도 있으니까 활성화 많이 됐으면 좋고요. 또 큰 욕심 없이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요일이 기다려지는 선생님 보러 가는 요일이 기다려진다. 그 말에 제가 아주 만족하면서 지금 큰 욕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고 노래해 주시고 이렇게 그 날짜가 되면 빨리 나오고 싶다 이런 말 듣는 게 아주 굉장히 큰 감동이에요. 그래서 많이 인원 충원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한 사업가에서 세상같이 등장한 신예, 그리고 시니어 가가의 아이콘, 그리고 지금은 노래교실의 활성화를 꿈꾸는 야망의 모습까지 같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다음에는 시니어 가가의 수강생들과 함께 저희 트렌드 코리아 톡톡 찾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자기 PR 시간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제 PR 좀 쑥스러운데요. 저는 보기와 달리 좀 이렇게 소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상 강하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가오시면 얼마든지 제가 힐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르가 많아요. 이 나이 때, 우리 시니어 때, 불평, 불만, 또 바라고 싶은 거, 또 장수의 조건, 또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좋아해서 저를 많이 찾아주시면 특강도 나갑니다. 그래서 특강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면 무대도, 행사도 제가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무대도 맡겨주시면 제가 100% 만족,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네, 바로 옆에서 지켜본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볼 때 조금 더 에너지가 넘치고 와닿는 특별한 매력을 가진 시니어 가가 전여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네, 오늘 가까이톡 시간 이렇게 시니어 가가 전여진과 함께 했는데요. 언제나처럼 뜨거운 열기로 여러분께 다가가는 가수가 되겠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열정 가득 이어서 앞으로도 더위 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까이톡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편지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편지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이슈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소식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이 국제 탈석탄 동맹인 PPCA에 공식 가입했습니다. 이제 석탄 중심의 전력 체계를 바꾸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글로벌 투자 환경에 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한국 정부가 UN 기후회의에서 PPCA 가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PPCA는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탈석탄 연합으로 석탄 발전 단계적 폐쇄가 목표입니다. 현재 62개국이 가입을 했고 OECD 국가 상당수는 이미 석탄 없는 전력으로 전환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 싱가포르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 가입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석탄 비중이 높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석탄 설비는 39.1기가와트로 세계 7위입니다. 발전량의 30%가 석탄이어서 단기간 전환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 61기 중 40기를 2040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21기는 일정이 없습니다. 게다가 올해 신규 석탄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는 등 현장과 정책 간 격차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PPCA에 가입됨으로써 예상해 볼 수 있는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투자 환경 변화가 거론됩니다. 기업 리더 대부분이 화석 연료 축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년 마련될 제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실제 탈석탄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국제사회는 석탄에서 가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직접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변화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PPCA의 공동의장은 한국의 결정을 기후 리더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정에너지 전환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전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정부 역시 이번 결정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의 전력 전환 방향을 국제사회에 간간히 각인시켰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인 반도체가 중국에 따라잡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 기간은 무려 5년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뒤쫓는 중국의 레드메모리 3사가 사실상 기술 격차를 거의 좁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한국의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파운드리에서는 중국 SMIC가 올해 3분기 시장 점유율 5%대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 8%대를 바로 따라붙었고, 낸드 분야에서는 YMTC가 270단 3D 낸드를 양산하면서 삼성, SK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를 거의 지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YMTC가 내년에 400단까지 갈 수도 있다는 평가도 좀 진정한 평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YMTC는 내년 하반기 400단 낸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상장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자금 조달 능력까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낸드뿐만 아니라 D램 역시 중국의 저가 공세가 대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CXMT는 9세대 제품인 DDR4를 한국, 미국 기업 대비 약 50%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중저가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강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무서울 정도인데요.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10대 주축 수력 산업 전체가 5년 뒤에 역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경제인협회 2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현재 경쟁력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은 이미 102.2, 그리고 5년 뒤에는 112.3까지 올라서 미국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앞서는 산업은 반도체, 전기전자, 선박,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총 이렇게 5개 업종인데요. 그러나 2030년에는 10개 전 업종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강호였던 조선업종 역시 중국의 대형 합병으로 위기를 맞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네, 중국의 1, 2위 조선사 두 곳이 합병해서 자산 82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 규모의 세계 1위 조선사가 탐생했다고 합니다. 한국 조선업의 안정적인 미국 발주도 더 이상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한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분야도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는 분야는 철강, 그리고 선박, 그리고 2차 전지 3개뿐인데 그 2030년에는 철강마저 미국이 역전할 것으로 보이면서 우위 업종이 선박, 2차 전지 2개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 구조를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핵심 기술 인력과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이 기술, 가격, 생산성 전부에서 미국을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 수준의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강한 메시지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선 두 이슈에서는 전반적인 산업 그리고 경제 관련된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다음 소식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민끼리 자녀를 연결해주는 매칭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송파의 만세대급 대단지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송파 지역의 초대형 단지 상가에 올 6월 입주민 기반의 결혼 매칭 서비스가 정식 허가를 받고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200명 이상의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가입 규모가 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단지 중심의 매칭 서비스가 확장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생활권 기반의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같은 단지라면 생활 환경, 경제적 수준, 학군 등이 자연스럽게 유사해서 부모 세대가 느끼는 신뢰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검증된 만남이라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송파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초의 한 초고급 대단지를 시작으로 현재는 강남권의 고급 주거 단지들까지도 단지 기반 매칭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몇 곳은 이미 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외부 지역까지 가입을 확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송파의 대형 단지의 경우에는 재적 가치가 높은 편인데 이 점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송파의 이 단지는 최근 대표 평형이 30억 원대 후반에 거래될 정도로 부촌 이미지가 강합니다. 부모 세대는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한 가정과 만남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지 커뮤니티가 매칭장처럼 작동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더 확산될 것이라 보실까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5천 세대 이상 초대형 단지는 입주민 네트워크 자체가 하나의 시장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비슷한 서비스가 계속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같은 현상에 우려되는 점이 있으실까요? 네, 특정 단지 중심의 만남이 굳어지면 배타적인 구조가 생기거나 결혼 시장의 계층 고착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증된 만남이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이런 입주민 중심의 매칭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안경원이 필수 관광 코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빠른 제작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한국식 디자인이 결합하면서 이제 식품과 음료를 이어서 K-안경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인바운드 플랫폼 크레이트립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안경원 상품 거래액이 전년 대비 1,60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품을 도입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속도와 가격,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한국만의 강점이 또 다른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K-안경 어떤 이슈로 뻗쳐나갈지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 주간에 있었던 경제 이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편지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드리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동산 이슈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청년 세대가 가장 고민하는 주제죠. 바로 주거 문제와 재테크 전략을 다뤄봤습니다. 최근 집값과 전세 그리고 월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 문제와 현실적인 재테크 전략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사실상 거의 멈춰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시장 자체가 사실상 셧다운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대책 발표 전에 한 달에 2에서 3천 건이었지만 대책 후 거의 90% 가까이 줄었죠. 결국 실수요자, 특히 청년과 서민들이 시장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정책 분석과 국민의힘의 입장, 그리고 청년 맞춤 하우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이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요? 네, 핵심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규제와 공급의 부족입니다. 정부는 대출 제한과 그리고 분양가 규제,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 제한되고 공급 자체도 크게 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시장 집중형 투자입니다. 일부 자산가들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집중 투자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은 시장 진입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셋째는 전세와 월세 부담의 증가입니다. 서울 기준 월세 부담이 소득 대비 40% 이상까지 치솟으면서 생활 안정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즉 청년들은 가격 문제와 선택권 제한, 그리고 생활 안정 부담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정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은 이번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보연 수석 대변인은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완전히 박탈했고 자산 격차만 벌렸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규제를 강화하면 풍선 효과가 발생해 문제는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국민 가계경제 기반까지 흔들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현실을 인정하고 청년과 서민이 실제로 숨을 쉴 수 있는 집 공급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대응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정책 활용입니다. 청년 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업, 취업, 연계주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일부 청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요, 월 30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거주가 가능하고요.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과 관리 절차가 굉장히 부족해서 이런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공공정보 확인과 신청 절차 숙지, 우선순위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돈을 단순히 갖고 있기보다는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승자는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테크 전략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청년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은 바로 생활 안정형 재테크입니다. 소액 투자나 적금, ETF나 청약 납입금 활용을 통해 자산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것이 이것의 바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산을 이렇게 꾸준히 늘리려면 예를 들어서 월에 30만 원씩 적립형 펀드나 ETF 투자로 5년, 10년 후 자산을 모으게 되면요. 내 집 마련 초기 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생활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죠. 무리한 대출이나 단기 투기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가 필수적입니다. 말 그대로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만 들어서는 감이 잘 오지 않는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네, 투자 전략의 핵심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실거주와 투자의 균형입니다. 중소형 아파트나 개발 호재 지역은요, 임대 수익과 장기 가치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교통과 편의, 그리고 주변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즉 단순 순이익보다는요. 실제 거주 가능성과 장기 자산 가치를 동시에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일부 신도시, GTX 개발 지역 등이 좋은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거주용으로 살면서 동시에 투자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전략이 바로 핵심인 거죠. 마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뤘었던 홈의 실력이나 광교나 판도 신도시계 실거주용과 동시에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금융 설계는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네, 네 번째 전략은요. 바로 청년 맞춤 금융 설계입니다. 대출과 적금, 그리고 청약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종합 관리하고요. 월세와 생활비, 저축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와 생활비를 절약해 청약 납입금을 최대화하고요. 소액 투자로 장기 자산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작은 절약과 계획이 결국 내 집 마련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작은 절약과 계획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만 들어서는 아직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혹시 관련돼서 구체적 사례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예시가 있죠. 바로 서울 외곽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 외곽 신축 아파트는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그런데 또 교통 편의성과 생활 인프라는 또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상당히 안정적이죠. 예를 들어 경기 남부와 서울 경계 지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는 월세 대비 장기 투자 가치가 높아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적합합니다. 또한 인천에 위치한 일부 개발 호재 지역은요, 임대 수익과 장기 자산 가치 상승이 동시에 기대되며 청년 맞춤 전략으로 추천됩니다. 단 지역을 선택할 때는요, 생활 편의와 교통, 그리고 학군까지 반드시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재테크 전략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방금 얘기한 내용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말씀해 주신 전략을 한 번에 정리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네, 청년 맞춤 전략은 크게 세 가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활용이고요. 두 번째는 재테크 전략. 세 번째는 투자와 실거주 사이의 균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게 되면 청년들은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요즘 화두로 오르고 있는 내 집 마련이라는 주제, 아직은 조금 실현이 어렵지만 관련된 이슈를 다뤄보니 정말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내 집 마련이 마냥 남일처럼 다가오는 나이는 아닌데요.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전략을 다뤄봤는데 이 전략들 정리하는 시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요약하자면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청년 주거 문제는요,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시장 구조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 지적과 정부 정책 현실, 그리고 청년 맞춤 하우 전략을 종합하면 정책 활용과 생활 안정형 재테크,
그리고 실거주와 투자균형,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앞으로 청년들은 이렇게 전략적인 접근으로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있어 청년 주거 문제와 현실적인 대응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청년의 부동산 형실 그리고 효과적인 재테크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유익한 부동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 주간 기술과 경제를 뜨겁게 달군 뉴스를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요,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자회사죠, 메타에 대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대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본격적인 AI 인프라 투자 확장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AI가 돌아가는 물리적 인프라까지 직접 지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죠. 바로 AI 서버 시대의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은 메타의 채권 발행 계획이 기술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가장 주목받은 기술 뉴스 시간입니다.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채권 발행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메타는요, 최근 공시에서 최대 3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까지 발행한 채권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채권은 5년, 7년, 10년 등 총 6개 트렌치로 이루어졌고요. 각 트렌치마다 40억에서 65억 원 달러 정도로 분산 발행되고 있습니다. 메타는요, 이 자금이 단순한 운영비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GPU 서버, 전력 인프라를 포함한 캐펙스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CFO는요, 2025년 캐펙스를 700억에서 72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2026년 자본 지출은 이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캐펙스 증가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루이지애나의 북동부 리치랜드 페리시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캠퍼스 하이퍼 리온 프로젝트입니다. 하이퍼 리온 프로젝트는요, 바로 캠퍼스처럼 짓는 건데요. 메타와 투자사가 함께 공동 조성한 약 270억 달러 규모의 합작 프로젝트이고요. 부지 규모는 약 400만 제곱피트로 외신에서는 미식 축구장 70여 개 크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메타는요, 이 캠퍼스가 초대형 AI 컴퓨팅 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메타의 3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 소식이 인상 깊었는데요. 이 하이페리온 관련된 AI 센터장의 부지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술이 바꾸는 경제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경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술이 산업과 시장 구조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갖고 올까요? 네, 메타의 이번 결정은요, 소프트웨어 기업의 변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 이제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막대한 연산력을 감당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가 핵심인데요. 여기에는 고성능 GPU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 건축, 전력 공급과 냉각 인프라, 네트워크 백본 등 이렇게 산업단지 수준의 설비가 필요합니다. 메타가 하이퍼리온 캠퍼스를 짓는 이유는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초거대 모델, 그리고 메타 AI, 릴스 추천 서비스 등 대규모 AI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캠퍼스의 전망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캠퍼스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코어 위브 등이 합치면요, 바로 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올해 2025년 한 해에만요, AI 인프라 투자액이 4천억 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결국 AI 경쟁은 모델 성능 경쟁을 넘어서 전력, 토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AI 경쟁의 모멘텀이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른 기업들의 동향은 어떨까요? 네, 다른 기업도 들고 왔습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픈 AI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증설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2026년 1분기에는 캐펙스 약 3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도 있는데요. 구글은요, 2025년 연간 캐펙스 가이던스를 750억 달러에서 8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이상 향상시켰고요. CFO는요, 이 추가 지출의 대부분이 서버,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확충과 클라우드 인프라 강화에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기업까지 설명할 텐데요. 마지막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여러 리서치와 신용평가 기관들은 아마존의 2025년 캐펙스를 약 1,25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아마존의 GPU, AI 최적화 데이터 센터 건설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관련 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용어 쉽게 설명하기 코너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쯤에서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 차근차근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용어는 어떤 용어일까요? 네, 오늘 소개할 용어는 다소 깁니다. AI 데이터 센터 캠퍼스인데요. 그래도 개념은 간단하니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AI 데이터 센터 캠퍼스란 데이터 센터 여러 동과 전력, 냉각, 네트워크 장비가 하나의 대규모 단지로 형태로 결합된 인프라입니다. 하이퍼리온 프로젝트처럼 수백만 미터 제곱의 규모의 부지 안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 변전소, 냉각시설, 저장 장비를 설치하고 AI 학습과 추론을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AI 시대 경쟁력은 결국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효율적이게 운영하고 빠르게 확장하는가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 용어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술과 경제 테크노믹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은 하나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메타의 최대 300억 달러 회장채 발행은요. AI 인프라 경쟁이 단순한 서비스 경쟁을 넘어서 데이터 센터와 전력을 둘러싼 인프라 경쟁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루이지애나 하이퍼리온 프로젝트와 그리고 미국 전역에 걸친 6천억 원 달러 투자 계획이 있죠. 이런 것은 AI 데이터 센터가 더 이상 단순 IT 시설이 아니라 이것은 지역 개발, 전력 수요, 고용을 동시에 움직이는 차세대 산업 인프라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초대형 캐펙스를 앞세워 AI 인프라 경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의 테크노믹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테크노믹스는 이렇게 기술이 산업을 재편하고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크노믹스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네, 전국의 축제와 맛집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어느새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초겨울. 그럼에도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축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어른들의 동심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 바로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인데요. 오늘은 책과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그 특별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은 국내 최초의 아동도서전으로서 어린이 그림책을 소개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이자 전 세계 아동을 위한 책 축제입니다. 2024년 제1회를 맞이한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은 5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세계적인 아동 도서축제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하고 서울국제도서전과 백스코가 주최합니다. 행사는 오는 12월 11일 목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 백스코 제1전시장 3홀에서 4일간 진행됩니다. 올해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의 주제는 아이와 바다입니다.
주목할 만한 전시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22명의 그림책 작가들이 함께 만든 자리라고 합니다. 이 전시는 부산국제아동도서전과 일러스트 갤러리 비읍이 함께 기획하고 정성껏 고른 작품들로 꾸려나갔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의 전시 주제는 아이와 바다입니다. 주목할 만한 전시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아이와 바다, 작은 항해자 큰 바다로라는 주제 전시, 둘째는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 전시, 셋째는 김형관 작가와 함께하는 체험 전시, 오늘의 하늘, 내일의 바다, 마지막으로 그림책 작가 원화 전시, 아이와 바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전시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는 주제 전시 아이와 바다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책이라는 바닷속을 유영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는 작은 항해자가 됩니다. 때로는 물결에 흔들리며 때로는 빛을 따라 헤엄치듯 이야기를 따라 나가는데요. 그리고 그 움직임은 마치 한 편의 극처럼 펼쳐집니다. 아이들이 책 속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은 독창성과 신미성 그리고 차별성을 지닌 한국의 책을 발굴하여 국내외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공모를 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부산국제아동도서전에서는 그중 그림책 부문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 선정작 10종을 다시 선보입니다. 세 번째로 김형관 작가와 함께하는 체험 전시는 작가와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미술 전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책 작가 원화 전시 아이와 바다는 각자의 그림 언어로 바다와 어린이의 마음을 표현한 22명의 그림책 작가들이 함께 만든 자리입니다. 이 전시는 부산국제아동도서전과 일러스트 갤러리 비읍이 함께 기획하고 정성껏 고른 작품들로 꾸려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부산국제아동도서전에서는 입장료 없이 전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도서전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전 등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11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꼭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책 속 바다로 풍덩 빠지고 싶은 여러분에게 이번 도서전은 놓칠 수 없는 시간이 될 텐데요.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새로운 영감을 선물한 부산국제아동도서전. 마음까지 따뜻해질 초겨울, 책이 건네는 위로와 상상력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오늘 트렌드 코리아 톡톡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이지 이번 주의 내용에는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들의 부동산 현실과 위기부터 이번 주를 뒤흔들었던 강렬한 경제 이슈까지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다 잊을 만큼 정말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우리 시니어 가가의 소식,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 종합 선물 세트처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와 함께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도 기운차게 시작하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노무아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